벤처 상업 생태계가 분해자나 소비자나 생산자, 외부 환경 요인으로 한 4개 정도로 구별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분해자는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회수되는지, 회수 시장에 대한 항목이 된 거고, 소비는 우리가 보통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자금을 소비하는 구조로 소비자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벤처 창업 생태계에서는. 그래서 자금을 소비하는 사람들, 또 소비하는 기관들이 누군지, 그 중에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새롭게 나타났다는 거, 기술지주, 기술 홀딩스와 관련된 항목들인 거죠. 원래는 기업하고 금융하고를 구별하는 정책들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가 너무 힘들고 산업 발전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직접 인큐베이팅 하거나 또는 기업들을 키우려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트렌드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생산에서 소비자 분해,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정보,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역할들을 활용해서 창업과 성장, 회수라는 기업 발전 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 창업 생태계에서는 뭔가 생각한 것들을 구현하는 작업들, 그게 이제 성장 단계고, 그 성장 단계 가능성이 있으면 대부분은 자본이 붙습니다. 자본이 붙는다는 게 이제 엔젤이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팅 하는 또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팀들이 붙어서 자본을 충전해 드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장 안에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금이 들어가면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정보가 들어가는 루트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사람이 채용돼 가지고 합류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널리시스 쪽, DB 애널리시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뭐 크롤링 하던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을 하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본이라는 개념이 무형자본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정보.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정보도 많이 들어간다. 네,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콘으로 가는 경우는 글로벌 시장이 열릴 때, 주로 글로벌과 관련된 상황이 되면 또 시공간과 국경을 넘어들 수 있는, 연령을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유니콘으로 갈 수 있는 그 키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을 하다가 이제 대체 기술들이 나오면, 또 창업이라는 게 대체 기술이 나와야 창업이 되는 거니까요. 대안들이. 네, 그렇게 되면 회수시장, 분해자들의 힘을 빌어서 해체되거나 합병되거나 리뉴얼이 되는 과정으로 생태계가 선순환돼 가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산나눔재단에서 스타트업들, 그 창업 생태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또 국내에 비해서 해외는 이제 기업체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M&A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M&A를 약간 기업 사냥꾼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사업 제휴, 전략적 시너지, 뭐 전략적 합병,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물론 이제 대표를 잘 관리하거나 또는 잘 대우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문화적 차이인 것 같긴 한데, 해외는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3%, 그러니까 한 절반, 이제 절반 정도, 과반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은 M&A를 하면서 회수를 하고 다시 투자해서
그 M&A 된 비용을 기본 시드로 놓고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2번, 3번, 4번째 만에 뭐 큰 유니콘을 만들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한국은 M&A 이슈가 한 3%? 그 한 100개 중에 2개, 3개 정도만 M&A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회수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한 스타트업들이 5년간 기업을 유지하는 생존 비율이 30%가 채 안 되니까 70%는 도산하거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거나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리고는 M&A가 안 되면 뭐 이제 다른 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팔고 가는 거겠죠. 폐업하거나 이런 비율이 많아서 실패 손실이 좀 많은 게 지금 현재 국내 벤처 창업 생태계의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선순환 구조로 만들 거라면 기업체가 창업가들이 기업을 만들어 놓고 제 역량에서는 한 50억까지는 잘 키웠는데 그 다음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M&A를 시켜서 그 기업을 다시 뭐 100억대까지, 500억대까지 키우는 작업을 전문 경영인이나 전문 기업들에게 힘을 빌어서 이제 본인의 직함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식구 같은 임직원들이 같이 공생을 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요게 국내는 좀 안 되고 있는데 얘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또 그 활성화를 대기업이 이미 출자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투자를 미리 해놓고 쭉 성장하는 걸 지켜보다가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정체성이 오면 대기업의 유통 라인, 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 라인, 또 협력 라인을 이용해서 다시 점프업시키는, 스케일업 시키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서 대기업들이 의외로 스타트업들을 많이 관리하고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주식 상장하면 대박이다. 지금 뭐 카카오 이슈도 있고 뭐 게임 업체들도 요즘 많았고 바이오 업체들도 IPO 준비하는 기업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창업을 하고 IPO까지 가는데 평균 한 13년에서 14년이 걸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보통 5년 정도 생계 유지를 살아있는 기업이 30%가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심하게는 한 17%까지도 떨어지는데 10년까지 저렇게 버티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는 게 참 힘든 과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예상이 되는 거랑 투자 시장이나 회수 시장에 참 스타트업들은 좀 어렵구나. 창업 과정은 쉽지만 성장 과정은 이제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고 회수와 재투자 이쪽은 진짜 넘사벽으로 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매칭을 할 수 있을까를 정부가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새롭게 나온 것들이 기업형 투자 회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CVC를, 벤처 캐피탈을 기업이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벤처 생태계를 요즘 이제 과학기술 연구하시는 정책연구분들도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좀 재밌는 거, 텐슬리가 얘기했던 뭐 생태계, 자연 생태계 내용들 중에 확장 생태계를 보면 공간과 제어하는 기술이 되게 필요하더라가 과학적 체계 지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얘기도 좀 고민해 봤는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공간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장악력이 필요하고 또 마켓을 장악해야 되니까. 근데 과학기술도 공간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또 공간적인 사업 영역이 없으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산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고 또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기술들이 있어야 한다. 네, 이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싸하다. 그리고 생태 모형 기반의 이제 지표들 어떻게 생태계를 측정하냐라는 지표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구나. 제어하는 게 정부에서 조정하는 작업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관리하는 항목들이 있고 공간은 시장이나 그 다음에 실제 생산 라인들 그 다음에 관계는 활동과 혁신, 네트워킹이라는 개념들 그 다음에 환경 자체의 기술이라는 부분하고 자원적인 측면, 주체를 연구자에서부터 생산자, 그 다음에 지원하는 인력을 양산하거나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산학, 연, 공, 요 관계들이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스태프에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게 이제 생태계 기반의 벤처나 산업 생태계를 지금 보는 요소들입니다. 벤처 생태계 자체를 보면 IMF 시절에 98년 전후로 대량 실직이 일어날 때 대안적으로 산업에 실직한 사람들을 빨리 수용하려면 기술개발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인력을 채용한다라는 거를 지난주에 한번 봤잖아요. 통계로. 한 2배 정도 많더라고요. 인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벤처 특별법이라는 거로 이제 실직했으니까 다른 걸 취업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라. 근데 실직한 사람들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고급 기술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가 있다가 해외 유학이나 아니면 이민을 가 있다가 그쪽도 이제 경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시기가 2008년 전후에도 한번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한번 생길 때 해외 금융 사고가 생길 때 이제 돌아오는 구조가 있었죠. 이제 그때 우리나라의 벤처 생태계 체계가 조금은 강화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2000년 전에는 벤처 특별법을 이용해 가지고 육성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 육성된 기업들이 IPO를 하고 투자 유치까지 하고 한 10년이 지났으니까요. IPO 하는 게 한 13년, 14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글로벌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팀들이 쭉 성장하고 다시 밑으로 순환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가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한 기업들이 또 후배 기업들 또는 다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끌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일반 대기업처럼 우리만의 경쟁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의외의 모델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선순환이 안 되네.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가 지금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항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대기업들도 있지만 스타트업들 중에 대기업군으로 확 올라가 있는 데들도 많거든요. 사이즈가. 그런 기업들이 역투자를 해야 한다. 본인들도 스타트업을 해서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물꼬를 터놓은 게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면 대강 맥락이 좀 맞아 떨어질 겁니다. 또 2013년 이후 이제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창업이라는 부분들을 엄청 육성했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가 일부 비용 줄 테니까 창업을 해라. 약간 이스라엘 스타일로 엄청 지원을 많이 했고 또 과하게 기업들을 키웠는데 3년 정도 해보면 이제 자금 딱 떨어지거나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약점이 많으니까 대안에 대한 창업들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업기업 키우려고 창업을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창업기업끼리 싸우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서로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대안 제품이 빨리 나오거나 아직 우린 준비 안 됐거나 그래서 스스로 공멸하거나 자멸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죠. 이제 버블이 좀 생긴 거죠. 덕분에 이제 그런 육성 정책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가림막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3년, 7년 이런 구조들을 좀 만들었고 그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인큐베이팅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제 M&A를 돕는 과정, 그 이후에 코넥스라는 거를 만들어서 IPO하기 전에 미리 투자 가능성, 또 투자 회수 가능성들을 보게 하는 새로운 체계들을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2017년, 18년부터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이 당시에 만들었던 게 연구소 기업이라고 해서 과학자들이나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기술 개발한 거를 현물 출자를 하는 거죠. 기술 출자를 해놓고 현금이나 생산 시설을 가진 스타트업이죠. 중소기업이 또는 소기업이 같이 합자해서 만드는 기술 창업이 되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거나 지원을 전폭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연구소 기업의 출자였었어요. 그리고 2019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구조들을 좀 보고 작년에 좀 우리도 각을 잡자. 기존 방식으로는 좀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재정리하자 라고 놓은 것들이 벤처를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벤처가 좋은 일자리이기를, 좋은 일자리라는 건 수익도 있지만 자긍심도 많이 가질 수 있게,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해외 진출이 있어야 해요. 시장이 넓어져야 되니까. 이건 일련의 요건들인 거죠. 이제 이런 구조들을 실행하려면 기존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는 문제, 그 다음에 환경 조성하는 건 이미 하고 있었고, 안전한 망, 뭐 이것도 있었고, 우수 인재를 연결해 주는 게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산학연, 그 다음에 고경력 과학자, 그 다음에 이공계 창업들, 이런 부분들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 공대생들이 직접 필드에 나오게끔 하는 거. 네. 필드에서 이제 가이드하거나 코칭하는 입장에서는 이공대 분들이 CEO로 가면 약간 시장에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기업가 정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경영 마인드도 공학적으로만 배웠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심리적으로 또는 마케팅적으로 시장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는 배워본 적이 좀 적었던 거예요. 물론 수업으로 배우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회수 시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M&A 이슈가 이제 점점 증가할 겁니다.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럼 다음 식구들한테 바통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역할 나눔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차근차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기업가 정신이나 경영학,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데이터 기반이나 콘텐츠 정보 전달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리고 정부가 밀고 가고 규제하고 있는 항목들은 지난 정권이나 지지난 정권이나 다 같은 맥락으로 쭉 가고 있는 중이에요. R&D 항목은 산업기술 로드맵이나 과학기술 로드맵들,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를 꾸준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향후 5년,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4차 산업과 관련된 ICBMA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나 모바일,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그래서 ICBMA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상태이죠. 창업 생태계가 좀 성공하려면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좀 튼튼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는 초기 시드 머니들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이제 열정이 좀 붙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리고 정보와 자금이 붙으면 당연히 새로운 가치가, 밸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밸류. 네. 이 밸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 매력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다음 팀들로 넘기는 작업. 그게 공대에서 배우는 과학기술의 SSR, 그 S커브인 거죠. 기술이 성장하고 쇠퇴했다가 다시 진화, 그리고 다음 제너레이션이 나와서 다시 성장, 이렇게 성장하는 걸 큰 거시로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건데 여기서 바통 체인지가 일어나잖아요. 요걸 이제 M&A 고리로 본 거예요. 저도 여기에 적극 동의하는 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이 생기고 핵심 가치가 생기려면 바통을 계속 넘겨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성장 사다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조심스럽게 일부 지역 지금은 광주 전남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의 산업 생태계를 제가 계속 가이드하고 컨설팅하면서 얘기해 놓은 것들이 성장 사다리예요. 기업 성장 사다리. 그래서 아이템이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을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키우고 그 키운 기업들의 펀드를 모아서 그 지역의 좀 스타 기업처럼 만드는 또 선도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그걸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키우는 이런 루트들을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되는지 또 실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벌써 반영이 돼서 몇 년째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또 결과는 한 2, 3년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건 많이 입증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 기업의 이제 성장 과정들을 보면 초기 기업들 스타트업 막 시작하게 되면 좀 잘 키워서 IPO 해가지고 수익을 또는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 방법이 하나의 성장 루트인데 보통은 창업 초기에서 일정 기간이 정리되면 그 아이템이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끝나는 걸 어떻게 리사이클링 할까 또는 어떻게 리뉴얼 할까 요게 이제 하나의 화두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꾸준히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꾸준히 가면 일단 버티고 있긴 하는 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키울까? 요게 이제 인큐베이팅이라는 말, 요거는 엑셀레이팅이라는 말로 요즘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튕겨서 지울게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개념들을 초기에서 성공으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조금 망가져서 실패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지리하게 크게 이슈는 되지 않지만 오래 쭉 가는 뭐 그런 것들 이게 다 성공과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들을 좀 정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돈만 벌면 성공이냐? 또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실패, 최소한의 생존, 그리고 빠른 성장. 네, 이렇게 좀 구별을 해보자라고 쿠퍼라는 분이 제시를 했고 실패가 왜 성공이냐, 엑시트냐 또 이런 것들도 봐야 될 텐데 그 기능들이 마무리되면
그건 성공이지 않냐. 물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한다는 거로는 실패한 거지만 그 아이템이 존속해서 끝난 거라면 뭐 성공한 실패인 거죠. 그 성실 실패라는 말이 가끔 R&D 과제에서 나오는데 실패했는데 무슨 성실이냐. 성실하게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좀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팀들을 좀 봤더니 특징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창업이나 기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본을 얼마나 좀 편리하게 유용하게 끌어다가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성공 요인이더라. 물론 이제 더 많은 성공 요인들이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차근차근 이제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으로 하나가 기업가의 배경,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까지 온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창업팀들 투자하거나 인터뷰를 하면 어떤 경험의 과정으로 창업을 했는지, 왜 했는지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창업팀의 백그라운드, 레퍼런스도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성공 모델들을 2005년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좀 검토해 본 거는 기업가의 요인이나 그 다음에 기업의 전략, 마케팅, 경영, 재무, 외부 요인 이런 것들로 측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건 이제 개인의 역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영 요인과 재무 요인 이거는 기업의 역량이에요. 조직의 역량. 그리고 외부 환경 이거는 자연 환경처럼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통제 영역, 이건 통제가 잘 안 되는 영역, 이건 원래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성공으로 가는 길이 좀 더 탄탄해진다. 네, 그런 연구들을 향후에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요인들을 앤더슨이라는 분들도 꽤 이스라엘 기업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좀 구별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쪽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나 토론하는 그 다음에 반론하고 반격하고 대응하는 말로 싸우는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예요. 토론하는 문화가 잘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팀 간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시너지를 갖는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토론하다가 끝나고 맘상하고 안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이스라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고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를 박근혜 정부 그 창조경제 할 때 저도 이제 창조경제 쪽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팀워크, 팀플레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업가에 대한 요인들은 중요하긴 한데 그분의 이제 사회적 경험, 사회적 경력들이 어떤 건지 백그라운드를 먼저 보고 창업팀의 역량, 캐파를 한번 보는 거 그게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아이템이 괜찮다면 더더욱 괜찮겠다. 그리고 후속 모델이 있는지 로드맵이 있다면 오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인원 하나 아이템 가지고 몰빵하는 창업팀들은 그닥 매력적이진 않아요. 물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경영학에서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창업은 집중해버리면 단명하거든요. 그래서 장기화할 수 있는 개념들도 성공 요인들 중에 하나씩 요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벤처 확인돼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게 정말 성공한 거냐, 또 어떻게 하면 벤처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거냐,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000개들을 모수를 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벤처 기업들의 총 매출이 190조 정도니까 벤처 기업들도 이제 좀 볼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연평균 성장하는 것들도 꽤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들, 평균 매출들을 보면
한 53억? 한 60억 언더? 1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00억 넘기는 벤처기업이라면 진짜 스케일 큰 거죠. 그리고 평균이니까 이 정도는 넘어야 그래도 벤처기업이구나가 한 50억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억 정도? 순이익이 한 1억?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한 1, 2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되니까 참 불편한 거죠.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까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래서 경영학에서 이제 커버하는 부분들이 이익을 높이려면 매출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원가 통제를 잘해서 경비를 줄이는, 비용을 줄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경영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줄여야 되니까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자동화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됐던 겁니다. 기업체들 이제 조금씩은 좋아지긴 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라는 게 현재 좀 딜레마고 그 부분들을 벤처기업, 이제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경영이라는 부분들을 좀 붙여서 좀 냉정하지만 경비를 허투루 쓰는 것들을 좀 줄이고 또 멋있게 사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멋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는 작업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또 복지를 먼저 하는 게 성과가 먼저 나오는지 성과가 나와야 복지를 하는 건지 인과관계들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영 전략들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들 중에 그러면 벤처기업들은 얼마나 투자할까? 네, 투자하는 거 보면 한 5%, 한 7%이 정도 되는데 이익이 남는 게 한 2%인데 연구개발 투자가 5%면 남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험하게 사는 거예요, 벤처기업들이. 남아서 쓸 수 있는 돈을 아껴서 또 다른 연구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런 구조고 그렇게 사는 게 대기업보다 더 험하게 벤처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바이벌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요 연구하는 이 모습들, 이 노력들이 대기업들이 탐을 내는 거예요.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매출 증가하는 속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우리는 좀 매출이 좀 규모가 크긴 하니까 비율로 봐서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되게 큰 숫자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 고도 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통 플랫폼에다 부면 더 빨리, 더 크게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들을 대기업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중간에 껴있는 중소기업들은 이제 잼이 걸린 거니까 중견기업이라는 형태를 계속 만들어서 육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숫자가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평균 종사자도 한 20명 정도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 중에 어떤 인력들이 좀 필요하냐, 어느 부분이 애로사항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연구개발은 당연히 뭐 이해가 되는데 보시면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전략기획, 회계, 인사 이런 부분은 다 경영이거든요. 네, 이 합쳐놓으면 이 부분이 연구개발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하는 것까지는 이미 세팅이 됐는데 운영하는 데서 기술 경영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불편해지는구나. 네, 이 정도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로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촘촘한 대한교통망 구성한다고 한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거랑 맥락이 좀 맞아 떨어지는 거고 좀 의외로
음식물이나 비철, 뭐 섬유와 관련된 이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조금 좀 낮게 분포되기 시작했다. 네, 이 정도 조금 이제 테마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벤처기업의 평균 경력은 한 10년 정도, IPO 하는 게 14년, 13년이었으니까 벤처기업들이 이제 차후에 IPO를 할 거다까지는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거고, 상당 부분의 기업체들이 포지션하고 있는 게 고도 성장하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성숙하는 과정, 올라가는 과정들인데 요 차이가 생기는 요 격차가 좀 있잖아요. 네, 요런 것들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고도 성장했다가 결국은 이제 턱 숨이 막혀서 다시 원복하는 구조들이 있고, 벤처기업들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자금도 있고 좋은 인력들 또는 전문 인력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약간 분산시키는 작업들을 정부가 몇 년째, 또 10여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입증할까, 뭐 이런 걸 볼 때 특허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평균 산업재산권들이 특허청의 발표 자료나 중기부 발표 자료들 보면 한 6건에서 10건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종류가 좀 여러 개인데,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거가 맞아요. 그 중에 특허가 실제로 기술을 대변하는 지수가 될 텐데, 그게 한 3건 정도? 벤처기업이 3건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건 이제 심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좀 다른 거다라고 하는 입증 자료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중에 3건 정도 특허 가지고 있으면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쭤보면 노하우라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허를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베끼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특허 제도에도 조금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오겠구나. 뭐 그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3건, 4건 정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해외는 거의 없거나 절반 정도, 0.5건 정도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내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하다 보니 성장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과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면 전문 연구 인력들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정부가 이공계 분들을 채용하거나 전문 인력들, 연구소 기업들을, 연구부설 조직들을 운영하면 사용하는 경비들이나 사용하는 활동들을 우대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비용적, 경영적 측면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벤처기업들이 경영을 알기 시작했구나라는 얘기를 요거로 대변을 많이 해서 확인합니다. 그 이익률이 좀 낮다라는 게 좀 문제였는데, 그 이익률을 극복하는 과정이 대부분은 해외로 나가야 이익률이 좀 높아져요. 왜냐면 환율에 대한 이득도 있고, 또 시장이 갑자기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대기업들하고 이제 벤더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납품처가 생기는 거, 또 협력 관계가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성장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디딤돌처럼. 요 구조들이 어떻게든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글로벌로 진출하는 과정이 없으면 성장의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겠구나를 이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면서 정부나 기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